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여러분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주거용 부동산, 상가, 미국 주식, 비트코인, 금, 각자 자신이 믿고 자신의 상황에 맞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자산들을 선별해서 투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대부분 없었던 5,000년 전 과거로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당연히 주식도 없고 비트코인도 없고 땅과 금, 곡식, 그리고 대부업 정도가 투자 대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아니라 5,000년 전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부를 늘려야 부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을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드린 이 질문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조건 중에 무엇에 투자하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 자산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각 시기에 따라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을 더해서 최고의 자산을 선별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좋은 자산을 선별했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이든 5,000년 전이든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시공간의 자유를 얻는 이들의 공통점은 왜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해했던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들은 오래된 인류의 기록 속에 존재하는 선조들의 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투자는 본질적으로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과 철학, 역사학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고대 바빌론 시대에 제작되었던 점토속판에 꼼꼼히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돈과 부에 대한 생각과 부자가 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수에즈 운하 동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지역에서 이 점토판들이 고대 유물로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이 점토판의 내용들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26년에 그 당시 유명 작가였던 조지 사무엘 클레이슨이 집필한 5,000년의 부를 통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토판이 제작되었던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였던 도시로서 기원전 18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까지 약 1500년간 세계 최대 도시로 번영했던 로마보다 앞선 최초의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빌론은 동시대의 가장 유복한 도시였고 당연히 시민들은 돈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돈을 벌고 관리했고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들에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금전관리법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5,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강한 국가는 금융업이 발달하고 자국민들의 금융지식이 높아지며 투자의 원칙과 자산관리법이 발달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렇다 보니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도전했으나 잘못된 투자 방식과 마인드로 인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올바른 부에 대한 철학과 투자 플랜을 바탕으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춘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시공간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시간이 한참 지난 바빌론이라는 고대 도시의 영광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지혜는 점토판 위에 꼼꼼하게 기록되고 보존돼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책으로 고대인의 지혜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5,000년 전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투자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성공하는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와 투자에 대한 철학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5,000년의 부에 담겨있는 내용들 중에서 구독자님들께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바빌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아르카드에 대한 우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바빌론에 반시르라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마차 제조업자로 한때는 많은 돈을 벌어본 적도 있지만 지금은 부자하고는 완전히 멀어진 신세가 되었죠. 어느 날 반시르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코비와 함께 이런저런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주변에 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야? 친한 친구가 은하 두인만 빌려달라고 하는데도 왜 우린 빌려줄 돈이 없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일하고 또 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깝깝하다.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던 그들은 평생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한 번도 부를 얻는 방법을 찾으려고 해본 적이 없이 막연히
열심히만 일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못했지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라면 비결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린 시절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였다가 지금은 바빌론의 최고의 부자가 된 아르카드를 찾아가서 부를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친구였던 아르카드는 바빌론뿐만 아니라 먼 나라들까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년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 자라나고 있는 거부였죠.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큰 부를 쌓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르카드는 늘 가난한 사람은 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행운으로 부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고 비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성격의 아르카드에게 반시르와 코비가 찾아왔고 그들이 말하는 진실하고 절박한 이야기는 아르카드를 감동시켜서 그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했던 부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일단 아르카드는 오래된 두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젊었을 때 사람들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게 무엇인지 관찰했고 그 행복과 만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부는 가족들을 더 많이 웃게 할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멀리까지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회와 행복감도 주잖아. 이것을 깨닫고 나서 세상에서 꼭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나는 일단 다른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는 없으니까 점토판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면서 반드시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던 어느 날 위대한 대금업자 알가미슈가 나에게 방대한 책인 제9법전 범토판 제작을 요청했어. 근데 그가 워낙 무리한 일정을 요구해서 내가 일정에 맞춰 그것을 다 하는 대가로 돈 대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 그렇게 나는 대금업자 알가미슈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듣게 된 거야. 자,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듣는 느낌으로 쭉 따라오고 계셨죠? 재밌죠? 자,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바빌론의 유명한 대금업자였던 알가미슈가 점토판 제작자였지만 패기가 있었던 젊은 시절 아르카드에게 돈의 속성과 돈을 관리하는 방법의 핵심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지금부터 초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가미슈는 나의 부탁에 따라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라네.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이니까 그 역시 나의 소유가 되지. 하지만 자네는 지금까지 자네의 모든 돈을 누군가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걸세. 모은 돈을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 정작 자신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의 노예인 거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과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것을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그 부를 얻게 될 걸세. 자,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모으면 되는 거야. 그 일부의 규모는 버는 돈의 10분의 1이야. 그 노예를 일하지 않게 하고 땅속에만 묻어놔도 지금 자네가 벌었던 1년만큼의 돈이 생기지 않겠나? 이 돈이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지. 돈나무는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자란다는 거네. 성실하고 꾸준하게 10분의 1을 모은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로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나는 그 후로 월급을 받을 때마다 10분의 1을 떼내서 소중하게 간직했지. 그렇게 12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알가미슈가 나를 찾아와서 지난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벽돌 제조업자인 아즈무르가 먼 바다로 나가 희귀보석을 구해서 그걸 판 돈을 수익으로 나누자는 제안에 동업을 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알가미슈가 이렇게 말하더군. 어떻게 보석을 사는 일을 그 일과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는 벽돌 제조업자한테 의뢰했단 말인가? 별자리를 제빵업자한테 물어보러 갈 거야? 자네의 돈 노예들은 사라졌다네. 앞으로 보석에 관한 조언이 필요하거든. 보석 상인한테 가고 양에 관해서 물으려면 양치기한테 가서 묻고 밀가루에 대해 묻고 싶거든 빵을 굽는 상인에게 가야 한다는 말일세. 그러니까 조심하게. 돈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의견이 틀렸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수업료만 치르게 되는 걸세. 결국 알가미슈가 말한 대로 아즈무르가 사온 보석은 가치가 하나도 없는 돌조각이었어. 내 돈나무의 씨앗을 모조리 잃어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또다시 10분의 1을 모으기 시작했어. 그리고 12개월 후 알가미슈가 다시 찾아왔어. 나는 이번엔 방패 제조업자인 시미야비가 청동을 사는데 투자했고 넉 달마다 이자를 보내온다고 말했어. 알가미슈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냐고 묻길래 나는 빵을 사고 친구들과 가족을 초대해서 만찬을 즐겼다고 했어. 돈이 부족해서 그동안 못했던 걸 누렸다고 말이야. 그랬더니 알가미슈는 내가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 아직 돈을 쓸 때가 아니네. 돈이 돈의 자산을 셀 수 없이 낳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렇게 해야
황금노예 군단을 얻게 되는 거네. 웃고 즐기는 건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그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알가미슈가 늙은 노인이 되어 만났을 때, 그는 과거에 그가 해줬던 조언들을 내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더니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잘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도 잘 배웠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그것들이 바로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일하게 하는 방법, 돈이 자라나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본인의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기회를 주었지.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알가미슈에게 배운 모든 걸 그대로 실천했고 성공적으로 그의 수입을 관리했더니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게 배분한 자산을 물려받았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두 가지 유형으로 소감이 갈리실 겁니다. 1번,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지 들어봤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 잘 만나가지고 유산 물려받았구만. 결국 인생 운빨이지 뭐. 2번, 결국 부자가 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현인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그 조언을 듣고 하나씩 실행하고 유지했던 그 마인드가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네. 아마 이런 두 가지 반응이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대부분 2번의 마인드로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암튼 대금업자였던 알가미씨가 알려준 수입의 10분의 1을 투자금으로 확보해 돈을 자신을 위해 일하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 노예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배치해서 그 노예가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아 엄청난 노예 군단이 구축될 때까지 돈을 쓰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5천년 전 가장 찬란한 역사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위대한 금융가의 부를 향한 투자 플랜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 소비하지 말고 자신의 소득의 최소 10분의 1을 미래의 나를 위해 장기적 관점을 갖고 우상향 구조가 확실한 자산에 투자해서 자신들만의 노예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자산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해주는 노예들의 자식들까지 낼름낼름 팔아넘기지 말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위대한 황금노예 군단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위대한 황금 군단이 만들어지면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고 돈을 노예라는 비유를 통해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의 핵심은 노예라고 표현한 자산이 또 다른 노예를 낳는, 즉 패시브 인컴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했느냐가 자산의 안정적인 증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저 역시 이 부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자산 가치의 성장이 기대되는 금융자산들의 경우 고성장 이후 배당이나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예상되는 세계 최고의 자산들만 선별해서 투자하고, 부동산 역시 입지라는 희소한 땅의 가치가 주는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이 만들어줄 미래의 패시브 인컴을 생각하며 저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세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는 5천년 전이든 현재든 서울에 살든 고대 바빌론에 살든 부자가 되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부를 향한 인간의 본성, 왜 부자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하나도 변함이 없으며 심지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투자의 방식과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까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막론하고 변치 않는 대전제들에 맞춰서 각 시기마다 그에 적합한 투자 대상들만 조금씩 변할 뿐 현명한 투자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인들의 지혜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들을 선별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세팅해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는 위대한 장기 투자 대장정을 의심하지 말고 자신이 정한 그 투자의 여정까지 10년, 20년, 30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되자고요. 아시겠죠? 이 얘기는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에 져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 그는 누굽니까?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의 누적 수익률, 연평균으로 치면 복리 수익률이 25%에 해당되는 마젤란 펀드 신화의 주인공이자 펀드 업계의 전설입니다. 이 전설과도 같은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의 책에서 닭의 울음소리와 해가 뜨는 것을 연결시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 옛날 사람들은 해가 떠오를 때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닭이 울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라도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모두가 과학적으로 사고를 하기 전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닭이 울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침이 오는 걸 확인하려면 닭이 울었나 안 울었나를 꼭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에 져서 월가의 영웅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피터 린치, 그는 누굽니까? 1977년부터 1990년까지 2500%의 누적 수익률, 연평균으로 치면 복리 수익률이 25%에 해당되는
마젤란 펀드 신화의 주인공이자 펀드 업계의 전설입니다. 이 전설과도 같은 투자자 피터 린치가 그의 책에서 닭의 울음소리와 해가 뜨는 것을 연결시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얘기 역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이 책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창 재밌어지고 있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재밌는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닭 이후로 해가 뜬다라는 믿음, 이 믿음은 오늘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도 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때 원인과 결과를 매일 혼동한다. 예를 들면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느니, 슈퍼볼에서 어느 팀이 이겼다느니, 일본 사람들이 불행하다느니, 추세선이 깨졌다느니, 공화당이 선거에 이긴다느니, 주식이 과매도되었다느니 등이 있다. 나는 이런 이론을 들을 때마다 닭 울음소리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떨어지는 이유, 시장이 오르는 이유들을 그럴싸하게 설명하는 월가의 전문가들 역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상관관계나 또는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해석해서 궤변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마치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 닭이 울지 않으면 저 멀리서 오는 해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전문가란 사람들이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시장의 오르내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잘못 얘기하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위 전문가와 언론은 자산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중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그럴싸하게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그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명성이 올라가야 되고 지금과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구독자 수를 늘려야만 그게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매일 진행되는 시황을 설명하려는데, 그리고 그런 정보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런 불안한 사람들에게 관련된 내용을 그럴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닭이 운 시점에 해가 뜨고 있는 행위가 매일 반복된다면 닭의 울음소리와 해가 뜨는 상황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상관관계로는 안 됩니다. 전문가는 이걸 더 그럴싸하게 인과관계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좀 있어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얘기하는 황당한 상황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되더라도 그것이 전혀 황당한 상황이 아니고 마치 논리적 전개이고 추론이고 분석인 양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해는 언제 뜨나요? 라고 물었다면, 언제 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닭이 울면 그때쯤 해가 뜨더라고요. 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에마, 네가 전문가야? 야, 그딴 식으로 나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중들의 욕구, 뭔가 좀 더 그럴싸하고 뭔가 조금 더 분석적이고 뭔가 내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주는 설명에 쏠깃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와 언론은 좀 더 그럴싸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상관관계로 가더라도 수치를 이용해서 상관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이 요인이 더 높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은 꽤 의미 있는 결론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과정에서는 늘 잘못된 인과관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가 뜨는 이유는 닭의 울음소리가 요란해서 그 소리에 대기의 기운이 바뀌면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은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이 울면 해가 뜨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바로 진정한 궤변이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왜냐? 자신이 듣거나 경험했던 이유. 그래, 닭이 울면 진짜 해가 떴는데, 그리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반복. 그래, 그게 맞지. 이게 원인인 양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닭이 해가 뜰 때 우는 이유는 조류의 뇌에 빛을 직접 감지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이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먼저 아침이 뜨는 빛을 감지해서 우는 것 뿐입니다. 즉 조류들이 갖고 있는 특성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닭을 암실에 넣어놓으면 햇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해가 떠도 닭은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즉 닭과 해가 뜨는 행위는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이죠. 해가 떠오르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와는 상관없이 해가 떠오르면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닭은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닭을 중심으로 내가 파악할 수 있는 닭이라고 하는 내 주변에 있는 그 닭이라고 하는 개체를 이용해서 해가 떠오르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산시장에 존재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금도 수많은 궤변들로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궤변이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뭐냐? 전 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심리, 인간의 변덕, 날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매일 결합돼서 표출되는 이 금융시장의 데일리 변동성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럴싸한 닭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닭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해가 떠오른다고 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절대 인간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설령 몇 번 맞췄다 하더라도 그 맞춘 원인을 설명하는 그 설명은 의미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인들이 연결돼서 표출되는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자신이 모두 파악하고 있다? 이것은 그 말 자체로 사기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투자는 수학과 계량화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등장한다 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기술이라서 만사를 철저하게 계량화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액을 벌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계량화가 통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에 필요한 수학은 초등학교 4학년 산수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주식 투자는 수학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을 넘어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수학적인 복잡한 계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변화 요인들을 체크하고 이곳을 잠궈보고 저기를 잠궈보고 여기를 다시 열어보고 이 코드를 바꿔보고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테스트해보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 둘 기술적 원리들을 찾아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는 원리들을 자신만의 투자 원칙이나 법칙으로 만들어서 설명할 뿐 그것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투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시대를 막론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고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일매일 사건 하나하나가 그날의 시황을 결정했던 원인이라는 식의 찌라시성 분석과 기사는 자신의 투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차피 맞을 가능성이 없는 설명을 누가 더 그럴싸한 시나리오로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일종의 작가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고요. 우리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시청자 문자 투표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예능이란 이야기죠. 절대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 이 얘기가 좀 더 그럴싸하네. 야, 얘 재밌게 얘기한다. 야, 얘가 찐이네, 얘가 찐이야. 야, 그래, 얘 얘기가 맞네. 이것들은 그 사람이 하는 그 설명의 시나리오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이지 그게 사실 정답이 아니죠. 왜냐? 정답일 수 있잖아.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날씨, 인간의 변덕 이런 요인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인간계에 존재하는 개체는 없다.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프로메테우스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름 전문가란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시황도 설명하고 종목도 추천하는 걸 텐데 그게 다 의미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실 테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의 생각이 아닌 위대한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의 의견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피터 린치는 본인의 책 월가의 영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투자자인 내가 약 300쪽에 걸쳐 독자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투자 업무를 20년 동안 몸담은 뒤 통상적으로 두뇌의 3%를 사용하는 정상인이라면 월스트리트의 전문가 못지않게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투자자 피터 린치는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단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투자는 성형수술도 아니고 배관공사도 아니고 미용도 아니다. 즉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관공사를 하는 것처럼 배관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미용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전문 투자자라고 투자를 더 잘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연 설명하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전문 투자자라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마추어 투자자라고 생각만큼 어리석은 것도 아니다. 아마추어 투자자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만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마추어 투자자시겠죠? 자신을 믿고 직접 투자를 하시거나 펀드 투자를 하고 있는 아마추어 투자자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팔거나 아니면 직접 대신 운용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아마추어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라는 그 어떤 증거도 없다라는 것을, 이 투자라는 영역은 자격증이 없는 시장이다, 자격증이 없는 영역이다라는 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투자 전문가라 하면 뭔가 전문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이 없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잘 운영해 왔다면 그 사람이 전문가인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게 아니죠. 투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누군가는 다 우리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투자의 성과로 반영되는 것이고요. 투자의 성과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누적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가 검증되고 증명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 없이 그리고 그러한 검증 없이 전문 투자자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면 우리들 모두 어리석은 투자자가 된다고 피터 린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라면 혼자 힘으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익히고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을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이 세상에서 나 대신 그런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줄 현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현인으로 만드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현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왜냐? 내가 현인이어야 내 자신에게 계속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안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투자 방식이고 이게 찐이다 라고 생각되는 투자 자산이나 투자법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생각하는 친한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끝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투자법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엄청나게 관심 보이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세상 다 아는 척이야.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네 맘대로 다 될 것 같지? 그렇게 간단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살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득은커녕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걱정하거나 호통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고 있다가 같이 열받아서 언성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적 우상향 구조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된 자산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일류 기업도 아니고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희소한 자산도 아닌데 그냥 엄한 누군가를, 정신 나간 집단이나 단체를 믿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의 행동이 그리고 그들의 우려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런 황당한 투자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시됐거나 외면받았다면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은 그 분야의 권위자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성공 사례도 없어서 믿음이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열심히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겠죠? 만약 그게 취미나 운동, 사회 현상들에 대한 거라면 그나마 그러려니 할 텐데, 만약 예민한 돈과 관련된 투자 쪽의 내용이라면 평소에 투자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건 자신의 논리력이 떨어지거나 상대방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물론 내가 투자의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티 안 내고 그랜트 카돈이 말한 것처럼 거지처럼 살면서 투자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정말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투자의 성과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스몰 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걸 옆에서 쭉 지켜봤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제서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합니다. 사실 그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자산에 여러분은 언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거의 대부분 상승장에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2008년도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수년간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고, 부동산의 상승 흐름이 감지됐던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7년에 첫 번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었고, 2020년 크리스마스 본격적인 비트코인 불장이 발동을 걸던 그 시점에 첫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너도 나도 그 자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어느새 나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하면서 어느새 그 자산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 자산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그걸 알아본 자신의 인사이트가 놀라기까지 한다면서 이 놀랍고 위대한 발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자신의 행동 역시 그 저변에는 상승장에 만들어진 노이즈와 가격에 노출돼서 반응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인사이트와 내실, 내공이 쌓이는 시기는 가격에 반응하던 자신의 도마뱀에 내가 식고 주변의 노이즈가 모두 사라지고 그 반응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난 하락장에도 계속 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하나씩 그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알아가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격에 반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시장의 하락기에 관련 투자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겁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의 성공 투자 경험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응해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면 초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그 자산을 처음 접하게 되고 매력적인 가격의 구간이 다 지난 다음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도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고점에 들어왔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또 다른 누군가 역시 가격에 반응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입문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면서 진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내는 게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줘도 순간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토해내거나 금방 익절이라면서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곳에서 우리가 쓰고 날린 시간과 돈으로 결국 올바른 방향을 세팅했다면 그 결과를 누군가 따라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결과물만 쏙쏙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 역시 중간에 샛길로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공포에 도망가는 경험을 결국엔 시간차를 두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무언가를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인 권위에 의존하는 습성과 가격에 반응하는 도마뱀의 뇌를 설명드리면서 그 결론으로 일단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 일단 가격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이런저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멘토이자 8천억 자산가인 그랜트 카돈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자신의 투자 규모와 포포를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투자하면서 거지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결과가 나오고 자신이 생각한 1차 목표, 2차 목표의 단계가 오면 그때 가서 주변에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마 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엄청난 집중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맞춰서 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 투자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답답할 수 있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랑 트위터에 글을 쓰고 제 의견을 설명하다가 현재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신뢰도도 제로고 그래서 처음엔 그 누구도 내 의견에 쉽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판단해서 받아들여주는 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섞이고 발전하고 투자의 위기 순간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을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의 여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은근 슬쩍 주변인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때는 엄청나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까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얘기하면서 다툼으로 마상 입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본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자로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자고요. 우리가 아끼는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